지금부터는 트랜스포머를 프리트레이닝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부분은 사실 워드 임베딩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You shall know a word by the company it keeps. 그래서 주변 단어들에 따라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 말은 디스트리뷰셔널 세만틱스라는 이런 워드 벡터를 모티베이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the complete meaning of a word가 한 단어의 완전한 의미는 항상 contextual하다. 컨텍스트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연구할 때는 항상 완전한 컨텍스트가 주어져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지. 그냥 그 단어만 떼놓고는 알 수 없다라는 게 이 분산 의미학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I record a record 이렇게 하면 이 record가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워드를 임베딩하는 워드 투 벡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킬 때 이 워드 임베딩 부분은 워드 투 벡터로 프리트레인된 임베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the movie was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할 때 이 movie는 이 위치나 주변 단어들의 컨텍스트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임베딩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이 주변 컨텍스트에 따라 이 워드가 의미가 바뀌는 그런 현상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스크에 따라서 이 윗부분은 학습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프리트레인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LSTM과 트랜스포머 등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분류하는 그런 분류기라고 했을 때 혹은 뭐 트랜슬레이트, 머신 트랜슬레이터라고 했을 때 이 주변 컨텍스트를 이 워드에 인베딩이 되어 있지 않고 트랜스포머나 LSTM이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만약에 쓰게 되면 항상 데이터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컨텍스트나 주변 단어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변화를 학습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네트워크의 일부만 프리트레인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 모던한 NLP에서는 이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프리트레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틀리 되어 있어서 이 각각의 단어들이 이 컨텍스트에 따라 어떻게 의미가 바뀌는지 이미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PT나 버트 모델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런 모델들은 이미 전부 프리트레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미지 영역에서도 CNN이나 비전 트랜스포머 등이 좀 큰 데이터셋에 프리트레인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우리 태스크에 맞게 조금 파인 튜닝해서 쓰면 괜찮습니다.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던 NLP에서는 이 대부분의 NLP 네트워크들이 프리트레이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들은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냐 하면 이 단어의 일부를 가립니다. 그리고 모델이
그 가려진 부분을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프리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트레이닝 방법이 어떤 랭귀지를 레프레젠테이션 하거나 파라미터를 초기화할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probability distribution, 랭귀지 모델 등을 만들 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Stanford University is located in 어쩌고 캘리포니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원래 전체 문장이 있었겠죠. 거기서 일부분을 지우고 모델 보고 여기가 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우리가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굉장히 많은 완성된 문장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이런 식으로 가리고 모델에게 그 가려진 부분이 어떤 것이냐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따로 레이블을 만들지 않고도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예시들을 보면서 과연 정말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I put fork down on the table.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뭐 this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고 뭐 my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앞에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빈칸을 채우려면 앞뒤 문장의 또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그리고 문법적인 것들을 이해해야 이 빈칸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The woman walked across the street checking for traffic over. 여기는 당연히 허가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만들면 모델이 단순히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요소라든지 앞뒤 단어들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문장을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죠. I went to the ocean to see the fish, turtles, seals, and 여기는 굉장히 많은 해양 생물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랭귀지, 이 모델은 이런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통해서 해양 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Overall, the value I got from the 2 hours watching, it was the sum total of the popcorn and the drink. The movie was.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이 무비가 좋았는지 싫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비를 보면서 팝콘이랑 드링크 한 기억밖에 없다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아이로는 키친에 가서 뭐 티를 만들었다. 그리고 주크는 그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주코는 랩스터 어디를 떠났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히 글만 가지고도 이런 컨텍스트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리컨스트럭션 문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I was thinking about the sequence that goes 1, 1, 2, 3, 5, 8, 13, 21.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잖아요. 썸하면 다음 숫자 나오고 썸하면 다음 숫자 나오고. 그러면 이 모델은 이 문장에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서 수학적인 내용들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챗GPT한테 수학 문제 물어봐도 잘 풀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하려고 하다 보면
수학적인 내용들에 대한 텍스트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빈칸들을 채우려면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수학적인 논리 관계들도 어느 정도 인베딩이 이해가 잘 돼 있어야 풀 수 있는 이런 리컨스트럭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NLP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비전,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은 아직은 아니고요. 뭐 오디오 프로세싱 이런 여러 분야들에서 이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패러다임이 굉장히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먼저 굉장히 큰 데이터셋 혹은 랭귀지 모델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나 웹에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수많은 문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트윗이나 이런 지금 X죠. 이런 데다 트레이닝을 하면 그냥 사람들이 트윗하는 것 같은 문장이 나와요. 앞에 RNN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텍스트에 훈련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 랭귀지 모델이 프리딕션 하는 스타일이 정해지죠.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다가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프리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은 실제 하고 싶은 일에다가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든지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겠죠.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섭 태스크들,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은 이런 걸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해요. 이런 태스크들은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일이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미 큰 데이터셋에서 언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 모델이라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나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 같은 것들은 데이터가 조금만 주어져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큰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시키고 이제 레이블이 필요한 데이터는 적으니까 여기에 파인 튜닝을 시키는 이런 방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를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시킬 거냐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인코더 디코더 방식이 우리가 봤던 트랜스포머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전체를 프리트레이닝 시키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디코더만 프리트레이닝 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만 프리트레이닝 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이제 디코더와 인코더만 사용하고요.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다 쓰는 방식은 처음에는 썼지만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디코더만 학습시키는 방법은 이 학습시킬 때는 인풋들이 한 번에 들어가지만 인퍼런스 할 때는 하나씩 이렇게 인퍼런스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새로 문장을 제너레이트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GPT-2, GPT-3, 챗GPT 등이 이 디코더만 학습시킨 방식이고요. 인코더만 학습시키는 경우는 이제 인풋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컨텍스트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RNN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인코더만 쓰는 거는 앞에서 바이 RNN 봤었죠? 백워드랑 포워드 RNN들이 합쳐져서 문장을 한 번에 인코딩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버트가 주요한 네, 모델이고요. 그래서 문장을 뭐 새롭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분석할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냅니다. 그래서 둘 다 많이 쓰이고요. 처음에는 버트류가 굉장히 음, 주를 이루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챗GPT 등이 서비스가 되면서 이 디코더 쪽으로 좀 흐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용도에 따라서 뭐 인코더 기반의 프리트레이닝 네트워크를 쓸 건지 뭐 디코더 기반의 프리트레이닝 네트워크를 쓸 건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디코더를 학습시키는 프리트레이닝 기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코더는 랭귀지 모델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디코더를 프리트레이닝 시키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랭귀지 모델 학습 방법과 똑같습니다. 인풋으로 W1, 2, 3, 4, 5를 넣어주고 아웃풋으로 W2, 3, 4, 5, 6가 나오게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런 태스크들은 아웃풋이 시퀀스일 때 당연히 잘 동작하겠죠. 그래서 뭐 다이얼로그라든지 서머리제이션이라든지 이런 태스크 등에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1은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 지금 이 디코더 값만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부분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없애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 부분만 사용하되 인코더, 디코더 인터랙션이 있던 부분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처음 GPT-1은 이제 북스코퍼스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런 구조이고요. 학습은 이제 12개의 레이어와 768 히든 스테이트 사이즈, 그리고 12개의 어텐션 헤드를 사용했고, 110 밀리언 파라미터들이 사용됐습니다. 다운스트림의 스페시픽한 아키텍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맨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만 하나 추가해서 이 태스크 클래시파이어거나 혹은 이 텍스트 프리딕션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이 슈퍼바이즈 레이블을 이용해서 당연히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넣어줍니다. 이 스타트와 익스트랙트 토큰을 달아주고요. 텍스트를 넣어준 다음에 트랜스폼에 넣어준 다음에 맨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가 셰익스피어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작가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작가들 이름을 클래시파이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텔먼트는 이제 프레미스와 하이파서시스가 있을 때 이것들을 구분하는 작업들이고 시밀러리티는 이 두 개의 문장을 각각의 트랜스포머에 통과시킨 다음에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내도록 하는 거고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이 GPT-1으로 풀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랑 딜리미네이터를 넣어주고 answer 1, answer 2, answer n까지 한다. 각각 트랜스폼을 통과시키고 이제 각각 점수를 이 answer 1이 맞는지 아닌지를 예측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뭐 파인 튜닝을 시켰더니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아주 일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역시 다른 태스크들에서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성능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GPT-2는 오픈 AI에서 2019년에 나온 건데요.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 라는 논문에서 이제 나오는데 GPT-1보다 10배나 커졌어요. 그래서 48 레이어를 쓰고 히든 레이어 사이즈도 1600 히든 사이즈 씁니다. 컨텍스트 사이즈도 1024까지 되고요. 웹 텍스트라는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킵니다. 앞에서는 퍼플렉시티가 18 정도였는데 여기는 10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파인 튜닝을 했는데 GPT-2는 아예 제로샷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엄청 커지니까 이 아래에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들도 학습 안 해도 잘하는 거죠, 이미. 사람이 그냥 언어를 잘 학습하면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 혹은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태스크 처음 봐도 우린 할 수 있잖아요. 학습 안 해도. 그런 거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제로샷 태스크를 하는데 학습을 전혀 시키지 않는데 GPT-2한테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뭔지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몇 개 줍니다. 그리고 샘플링 시작합니다. 그래서 롱 텍스트랑 서머리제이션을 몇 개 보여주면 이제 다시 그 인풋을 넣었을 때 이 GPT가 그걸 이해하고 서머리제이션을 합니다. 트랜슬레이션도 몇 가지 예시를 주고 한번 찾아봐라 하면 알아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이 전혀 없었는데도 이제 성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시면 이제 파인 튜닝을 전혀 하지 않고도 모델 크기만 키웠을 때 모델 크기가 커지면 성능이 점점 높아지죠. 그리고 소타 성능을 다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9년 이 당시부터도 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 GPT가 정말 성능이 좋구나, 대단하구나. 그래서 GPT-2가 제너레이트한 이그젬플을 보면 시간 여기서 다 읽기는 그렇고 이제 시간이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GPT-2만 하더라도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GPT-3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Language Models are Few-Shot Learners라 돼 있는데 GPT-1보다 GPT-2가 몇 배나 커졌는데 GPT-2보다 GPT-3가 또 100배 커집니다. 그래서 96개 레이어와 12288 히든 사이즈 그리고 어텐션 헤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컨텍스트 사이즈도 2048개 쓰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도 31명입니다. GPT-2는 7명이었었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400만이나 500만 달러가 한 번 학습하는데 필요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뭐 요즘에 초거대 모델들은 학습에 10 밀리언 그리고 한 3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도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써서 네, 확인을 했고 정확하게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얼마인지는 다 추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 프리트레인드 모델들과 두 가지 방식으로 인터랙션을 했어요. 뭐 샘플링을 한다든지
파인 튜닝 한다든지. 그런데 굉장히 큰 이런 모델들의 emergent behavior라고 하는데 신기한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냥 태스크를 몇 개 그냥 예시를 주면 알아서 학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emergent behavior가 있습니다. 그리고 GPT-3는 이런 현상들을 잘 보여주는 캐노니컬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제로샷을 보면 이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한 다음에 translate English to French, cheese 이렇게 하면 프롬프트를 주면 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치즈를 프렌치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원샷은 태스크 디스크립션이랑 이그젬플 준 다음에 여기까지 프롬프트를 주면 알아서 치즈를 프렌치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퓨샷은 예시를 몇 개 더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시를 프롬프트로 주면 알아서 이 GPT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머전트 비헤이비어가 생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컨텍스트를 주면 알아서 오타를 수정하는 뭐 이런 번역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도 좋아진다. 그리고 당연히 이그젬플도 하나 줬을 때보단 두 개 줬을 때가, 두 개 줬을 때보단 더 많이 줬을 때가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question and answering도 소타 모델들보다 더 성능이 좋은 현상을 보이고요. GPT-2보다 트랜슬레이션도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델을 크게 하고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성능이 확 좋아지더라. 머신 리딩 컴프리hension도 네, 훨씬 잘하고요. 그래서 파인 튜닝을 전혀 안 해도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서 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시들은 수업이 끝나고 각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디코더를 인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